네, 최근 건설업계 일각에서 부동산 PF 관련 4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능성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는데 어떤 배경인지 고려해야 할 변수는 없는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만 네네. 한참 전부터 얘기해 왔죠. 네네. 이것이 지금 총선 이후에 네. 직후에 그동안 골마 터졌었던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겉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겠는가. 네. 구조조정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네네. 자, 이와 관련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른바 4월 위기설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선을 긋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위기설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 위기급, IMF 외환 위기급의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위기라고 한다면 건설업계들 지금 굉장히 어렵죠. 우리 수요자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보합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건설회사들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숨 넘어가는 시장이고요.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2021년 레고랜드 사태부터 자금난에 시달려서 지금 2년 동안 산소호흡기를 달고 버티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빨리 구조조정을 하고 수술을 좀 했어야 되는데 총선을 앞두고 좀 미룬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월 통계가 나왔습니다.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5조 6천억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3분기였죠. 9월이 134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났군요. 그렇죠. 한 분기 동안에 1조 6천억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연체율이죠. 네. 뭐 대출 금액이 크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가 있고 상환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연체율이 2.7%로 나왔습니다. 9월 말이 2.4%였으니까 예.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분양률도 늘어나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황이 안 좋은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총선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구조조정 수술에 들어갈 텐데 수술에 들어가면 모든 건설사들을 아마 다 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건설사 폐업을 보더라도 작년에 581곳이 일단 문을 닫고 있는데 정부가 수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00위권 안에 있는 건설사들에 대해서 법정 관리나 또 워크아웃 또는 뭐 부도 여러 가지 처리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기업들은 살아남겠으나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수면에 나오면 아마 뉴스에도 등장을 할 거고요. 우리 시청자들은 뉴스를 보면 진짜 위기다.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사들도 부도가 난다,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좀 요동을 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국도 4월부터 옥석 가리기, 이른바 옥석 가리기 시작하는 건 뭐 기정사실로 하고 있고 지금 네네. 말씀하신 이른바 이 수술 작업, 네네. 이거는 이제 팩트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네. 시작한다. 네네. 자, 그동안 사실 이 작업이 많이 좀 지연되어 온 그런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그 부동산 그 PF 그 규모는 점점 커져왔고, 네네. 그럼 그 중에서 어느 정도가 부실인가? 그뭐 정확히 우리가 지금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네. 상당 규모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규모 자체도 네. 이 금융감독당국의 감시 대상, 관리 대상에서 벗어난 그런 사각지대도 상당수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런 것까지 합하면 훨씬 더 규모는 클 것 같은데, 자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월 들어서 우리가 몰랐었던 건설사 그리고 사업장의 부실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지 않겠는가. 특히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그 재무제표를 이제 열어보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감사 내용들. 네네. 이게 공교롭게도 4월 총선 끝나면 4월 중순부터 이제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네네. 이게 판도라의 상자 아니겠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PF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일반적인 채무 같은 경우는 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결과를 보면 나오는데 PF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거든요. 프로젝트를 담보로 건설회사들이 직접 빌린 건 아닙니다.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는 시공사라고 하는데 보통 시행사가 있고 사업을 주최하는 시행사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빌리고 시공사인 건설회사들은 보증을 쓰거든요. 직접적인 채무는 아닌데 보증을 썼는데 사업이 되지 않으면 연대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그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부실들이 또 많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4월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수술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실들이 좀 많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아마 가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정부도 100% 지금 다 파악을 하지는 못하는 거로 우리가 알고 있고 사물 총선 지나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뭐 정부는 아니라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경제 위기 상황까지는 전이되진 않겠으나 네. 우리가 괜찮아, 안심이야, 아무 문제 없어라고 단정 짓기에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2년 동안 골마있던 상황이고요. 예.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시장에서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미분양도 소화가 되고 분양 시장도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금리가 내려가야 되고요. 투자 심리가 개선이 돼야 되고 분양 시장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뭐 금리 한두 번 내린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 대책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결국에는 자금을 더 투입을 해서 산소호흡기 달고 있는 건설회사들을 살리느냐, 도저히 안 되니까 산소호흡기를 떼느냐의 문제이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암 환자의 예를 들자면 암 수술을 제거하기보다는 산소호흡기를 더 다느냐, 제거하느냐의 지금 기로가 아마 4월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건설사들은 산소호흡기를 달아놓고 지금 네.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상태다. 네네.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처지에 있는 건설업체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위기라고 했을 때는 네. 어디까지가 진짜 위기냐, 그 정의하는 데 따라서 이제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거시경제 그리고 뭐 실물경제 전반으로까지 전이될 정도의 그런 리스크는 아닐지라도 네네. 일단 건설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만 놓고 보면은 일단 4월, 5월부터는 상당히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틀림없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를테면 뭐 증권사라든가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연체율이 은행보다 훨씬 높은 편이고,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PF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이를테면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등등. 그런데 이런 그 이른바 제2금융권 내지는 이런 그 연체율이 높은 쪽과 맞물려 있는 건설사들이 꼭 이 도급 순위가 낮은 건설사만 맞물려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상위권에 있는 건설사들도 다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것이고, 네. 자 이제 관심은 뭐냐면은 그러면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위태로워지는 건설사들이 어느 정도의 건설사인가?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1군에 속하는 그런 건설사,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건설사까지 거기에 포함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저는 자유로운 건설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2015년에서 2021년까지 땅 짓고 헤엄치게 했죠. 분양 사업만 하면 완판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건설사들이 분양 시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2022년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쓰나미가 왔는데 그걸 미리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한 건설사들은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위기인데 대형 건설사들이 당연히 사업장이 많으니까 아마 부채, PF 잔액도 훨씬 더 크리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위기, 뭐 부도 위기, 법정 관리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아마 대형 대기업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1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계열사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건설입이 주력이 아니라 뭐 롯데, GS, 현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계열사들이 충분히 보완을 해줄 수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문 건설 회사들입니다.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름만 알고 있는 전문 건설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물론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대기업하고 다른 부분은 대기업은 건설사도 하나의 계열사일 뿐이지만 전문 건설사들은 건설이 주력이기 때문에 이 주력이 흔들린다면 다른 계열사들 우리 태형건설을 보듯이 네. 다른 계열사들 아무리 정리해도 사실 주력이 흔들리면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진짜 위기라면 저는 1군 대기업들보다는 전문 건설회사들, 중견 건설사들이 진짜 위기가 오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을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청약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수도권은 뭐 청약이 뜨거운 것도 있습니다만 네. 지방은 입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분양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아예 이제 건설사들도 사업을 시작할 생각도 없는 곳도 많고. 네. 그러면 이제 지방 쪽이 아무래도 좀 더 리스크에 많이 노출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정부도 좀 면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수도권과 지방은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근 미분양을 보면 한 6만 4천 호 정도 되는데요. 전국이 84%가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5만 3천 호 정도가 지방에 몰려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수도권 지역인데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양 같은 경우도
조금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어떤 뭐 판촉 행사라든지 하면 충분히 소진이 될 수가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우리 투자 심리를 보더라도 시장에 그런 반응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도 부족하다. 인구도 뭐 상대적으로 좀 인구 밀집도가 높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도 살아남을 곳은 수도권이 아니냐, 서울 수도권이다라는 심리가 팽배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는 기회가 있다면 뭐 역세권이라든지 가격 경쟁력이 있다면 여전히 높은 경쟁률이 나오는 단지들도 있는데 지방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미분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리 입지가 좋고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라면 굉장히 낮은 가격이라면 모르겠는데 사실 지방에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방의 미분양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아마 정부가 대응을 한다면 수도권보다는 지방 미분양을 소진시키는데 최우선 정책을 좀 목표를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산소호흡기 달고 뭐 금융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최우선 순위는 일단 미분양을 좀 소진을 시켜줘야 되는데 네. 이게 미분양 소진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공공이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공공이 LH라든지 공공이 자체 부채도 많은데 전국에 있는 지방 미분양을 소진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좀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회사들은 분양가 할인, 좀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최근에 분양가 상승 압력은 높지만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분양가 할인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예. 정부 같은 경우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제 혜택들, 뭐 양도세 면제라든지 이런 혜택 카드가 나와야 되고 저는 금융권도 좀 고통 분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까지 분위기 좋을 때는 금융권에서 사실 우리 PF 해줄 테니까 사업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좀 권장해 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금융권에서도 뭐 좀 저리 대출을 해준다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지방 미분양을 빨리 소진시켜 줘야 앞으로 대응을 하지 이걸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 지원, 자금 지원을 해서 산소호흡기만 더 단다고 한다면 앞으로 1년 후에는 진짜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양 가격도 좀 내려가야 될 것이고 네네. 세제 지원 그리고 금융 지원 다 함께 종합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되겠군요. 그렇죠. 지방에 있는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반응이 그겁니다. 최근에도 이제 정부가 일십 대책에서 뭐 대책 내용이 나왔는데 그냥 주택 수를 빼준다 정도 나왔거든요. 네.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또 미분양 주택이 많은데 굳이 주택 수를 빼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큰 매력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은 저렴한 가격에 저리 대출에 세제 혜택 정도는 받아줘야 구매 욕구가 좀 생겨서 미분양 해소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이 부동산 시장 상황도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네. 최근 들어서 이제 서울만 떼어놓고 봤을 때 서울의 부동산 시장 지금 그 상황이 가격 흐름이 일단 그동안 뭐 미약하긴 했지만 이제 하락세였던 것 같은데 네네. 뭐 조정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 네. 그것이 약간 보합세로 좀 바뀌고 있다. 좀 미묘한 어떤 그 신호가 오고 있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통계를 보더라도 미묘한 변화는 있습니다. 뭐 급격한 변화는 아닙니다만 조금씩 우리 최근에 이제 봄이 오고 있잖아요. 이게 봄바람도 있고 꽃도 조금씩 피고 하는데 매매 시장을 보면 조금씩 봄바람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 이건 수요자 시장인데요. 일단 서울을 보면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최근 통계가 드디어 서울이 0% 보합이 나왔습니다. 네. 계속 한 6개월 정도 마이너스 하락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0% 보합이 나왔고요. 수도권 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하락폭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본다면 최근에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요. 저도 이제 임장을 가보면 조금씩 매수 문의가 좀 들어온다. 상승 거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게 좀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투자 심리적으로 본다면 아마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발표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세 차례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존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 3월이지만 6월 정도 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도 하반기에 내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짝 회복이 됐는데 이 정도 가지고 미분양이 소진이 되고 우리 숨 넘어가는 건설회사들이 산소호흡기를 떼고 정상화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 한 1년 전쯤에 네네. 김 소장님과 이 저녁 시간에 저하고 또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진단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일단은 그 시장의 에너지를 보기 위해서는 거래량의 흐름을 봐야 된다. 네네. 2023년 당시에도 한 4월쯤 됐었던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그때도 거래량이 상당히 아직도 미약하다. 네.
예, 그래서 뭐 상승세는 물론 앞으로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한 적어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조정장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제 진단을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시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의 이른바 이제 매매 심리 지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여전히 좀 약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서울의 이 부동산 거래량도 아파트 거래량도 뭐 이렇게 회복되지 않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보합이라고 0%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0% 보합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큰 폭의 하락도 아니다. 큰 폭의 상승, 큰 폭의 하락이 아닌 등락을 거듭하는 0에서 조금 올랐다가 조금 내렸다 정도 수준인데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락은 하락입니다. 지금까지요. 하락은 하락인데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 하락폭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작년에도 제가 나와가지고 한 2,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거래량이 제가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한번 보면 2020년, 2021년 분위기가 좋았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났을 때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천 건에서 15,000건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1년간 거래량 흐름을 보면 작년 1월이 아마 1,400건으로 굉장히 낮았고요. 작년 8월에 3,800건까지 증가를 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12월이 1,800건까지 됐었고요. 아마 1월이 2,500건, 네. 2월은 아직 통계가 다 잡히지 않았는데 2,398건, 2,50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뉴스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12월과 비교해 보면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뉴스가 나올 수도 있지만 평년 수준이거나 작년 8월하고 비교해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뭐 거래량이 많아졌다,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집값이 회복이 된다, 바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일 것 같고 이런 흐름은 저는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한 1,500건에서 한 3,500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금리라든지 정책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라든가 네. 보도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네네. 이를테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래량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네네. 매물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오히려 앞으로 이제 조정기로 더 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 신호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하지만 지금 그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하니까요. 네네. 아직 그 시기를 특정하기는 좀 섣부릅니다만 네네. 올해 안에 이제 적어도 한 여름 이후부터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전에 예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우리 한은도 인하할 것이고 그러면 시장이 자극을 받을 것이다. 네. 그것은 뭐 일정 부분 부동산 시장 가격이 상승할 그런 그 일종의 촉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혼란스럽거든요. 어떤 식으로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기준금리가 내리면 반등은 할 겁니다. 우리가 반등과 대세 상승은 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요. 반등이라고 한다면 자 매수 대기자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100명 중에 한 명도 집 살 생각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게 비중을 본다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비중이 높아졌다가 지금 좀 낮아진 상황이고 여전히 매수 대기자들이 있는데 매수 대기자들이 좀 많이 기다리는 이유는 아직 기준금리가 내리지도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과연 내가 지금 들어가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베팅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그거죠. 0.25, 0.5%포인트 정도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대출금리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당히 내려가지는 않는데 그 한 번,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많이 내려갈 거야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분들이라면 아마 상당수 유입이 돼서 반등은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미국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인하를 해야 한국은행이 한 번 정도 인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내년, 후내년에도 계속 기준금리를 내려줘야 되는데 미국의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렇게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금리 하나만 가지고 집값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2022년에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이 잡혔기 때문에 집값과 금리는 반비례해, 무조건 일치해라는 우리가 지금 공식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잘못된 공식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게 반비례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2022년은 집값이 조정될 때가 됐는데 금리가 예상과 다르게 가파르게 올라서 불확실성으로 조정이 된 거고요. 예. 금리가 0.25, 0.5 내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소득도 뭐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2, 3년 정도는 충분한 에너지를 축적해야만 본격적인 대세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당분간 올해나 내년 정도는 뭐 금리 상황, 정책 상황에 따라서 반등했다가 다시 또 살짝 조정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도 있지만 네네. 금리가 인하되면은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요. 그것은 뭐 대세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 말하는 상승이라고 한다면 5년, 7년을 연속으로 상승을 해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상승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다시 지금부터 5년이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 제가 들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가 좀 더 불거지고 네. 가시화되게 되면은 그거는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수요자들과 이제 공급자 시장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뭐 중소 건설사들이 몇 개가 붙어놨다 정도 가지고 아마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일군 대기업이나 아니면 전문 건설사들이 한두 개가 뭐 법정 관리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요동을 치겠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를 인지하게 되면 투자 심리가 다시 위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사들이 몇 개가 법정 관리가 들어가고 뭐 부도 처리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도급순위 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유명 건설사까지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텐데. 그러면 급격하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는 일단 거군요. 정부 입장에서는 예. 도급순위 10위권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아마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계열사 지원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